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 노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비스 기획자의 레벨과 학습이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기술이나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서비스 기획자로서의 멘탈을 좀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가볍게 들어주시고 이 진행하는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듣고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죠. 그러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라운딩 시키죠. 늦지 않게.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잘 따라서 걷죠. 근데 간혹은 걷지 않고 그냥 갈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 기회를 내죠. 이 두 가지 사례가 제가 서비스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사례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사례처럼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서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서비스 기획자가 기획을 하는 이유이고 기획을 하는 방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기획을 시작한 거는 2000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고는 제가 이 IT에 들어오기 전에 로고를 디자인해서 이 웹 디자인으로 시작한 거고요. 이때 웹 디자인을 시작한 이유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포지션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기획이 아니라 디자인이든 개발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서비스 기획자가 생겨서 서비스 기획자라는 K 서비스 기획자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얘기 드렸듯이 웹 디자인을 시작했고요. 또 웹 디자인을 시작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웹 PD라는 명칭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이 되기 전에 팀장이 됐죠. 기간을 보시면 제 2000년에 시작한 다음에 한 6개월도 안 돼서 웹 PD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왜 웹 디자인인데 웹 PD라는 용어를 얻게 됐냐 하면 디자인 말고 컨텐츠도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보통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QA를 할 수도 있고 피그마를 쓰다 보니까 디자인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통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해라 라고 명칭을 주죠. 그러면 업무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겨서 1년 반 정도 됐을 때 팀 리더가 됐습니다. 이때는 IT가 이제 초창기니까 경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했어도 그 팀에서 경력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팀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했고 연차가 가장 높으니까 그냥 했죠. 그때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이때 팀장의 역량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팀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프로덕트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팀장으로서 역량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이 7년차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팀원도 생각하고 어떤 서비스의 방향도 생각하는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14년차가 돼서 프리랜서가 됐을 때 내가 왜 온라인 프로덕트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유를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보시면 안에 가장 작은 원이 본인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점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역량을 최대한으로 썼을 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칭을 주면서 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라고 하면 명칭을 줘서 업무를 확장시켜주죠. 보통은 업무를 확장해도 그냥 뭐 싫다 하는 게 뭐 나갈게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원, 직급이 있죠. 제가 연차가 많지 않았는데 팀장을 맡겼을 때 팀장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그 역할을 못한다 뿐만이 아니고 좀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책임이 있는 자리가 되죠. 근데 이거를 맡게 되면 책임이 있으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로지 책임을 맡은 사람의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100%의 능력 중에 70에서 80% 정도의 능력을 써야지 업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죠. 70%에서 80% 정도 쓰는 거 보면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일을 주죠. 좀 널널한가 봐 해서 일을 줍니다. 그래서 100% 이상 이제 일을 하게 만들죠. 근데 100% 정도 일해야 하면 좋은데 일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일을 주면 그냥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뭔가 줬을 때 나를 믿어서 줬든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냥 맡겼든 그걸 다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이 쇼핑몰에서 쓰는 블랙 패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맡겼을 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야근을 하든 주말에 근무를 하든 합니다.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는 맡겨진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과도하게 일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하지만 성과는 나지 않고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고 있는 게 단순 반복 작업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책임의 단계에 갔을 때 이걸 맡게 되면 이제 본인이 무능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량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연차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맡겼다고 맡았을 때는 본인이 무당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을 수 있을 만큼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맡을 수 있죠. 그러다가 잘 맡네 하면 점점 더 큰 게 와요. 그리고 아주 큰 게 올 시점에 그걸 덜컥 맡으면 버겁죠. 그걸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깔리게 되죠. 번아웃이 오고 내가 좋아했던 서비스 기획조차도 하기 싫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을 늘려야 되죠. 역량을 늘리기 쉽잖아. 일을 잘하고 싶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잘 처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역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역량을 늘릴 때 하나의 일만 계속해서 역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10년 했던 사람보다는 이 다양한 경험을 5년 했던 사람이 더 역량이 좋을 수 있거든요. 대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역량을 늘려야 합니다. 역량을 늘리는 이제 이 규칙이 지식과 경험 두 가지를 가지고 본인이 체계화를 했을 때 본인의 역량이 됩니다. 근데 이 지식과 경험은 이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거나 강연을 듣거나 뭔가를 알게 되는 사실인 거죠. 근데 알게는 됐지만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보통 유명한 분들의 강연을 듣고 나서 아니면 강연을 듣고 나서 내용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한테는 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지식만 갖고 왔을 때고요. 그리고 경험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 일은 해요. 근데 그게 왜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하긴 했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생각 갖고 또 회사에서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돼야지? 라거나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또한 경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사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멘토링 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나 보다를 알게 되면 지식과 경험이 만나서 이제 본인의 생각에서 체계가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고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게 본인의 역량이 됩니다. 근데 역량을 가장 많이 쌓는 방식은 저희가 일을 통해서 역량을 쌓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 하는 방식인 거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요구 분석을 볼 수도 있고 영상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검토를 하죠. 그래서 시도라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시도를 하죠. 근데 시도를 한 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험으로 인풋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복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아니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했더니 잘 됐다 아니면은 뭐가 좋았다 뭐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일적으로 복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복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귀를 했을 때 역량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역량이 오르는 순간은 복귀를 나와서 다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적용의 단계가 있거든요. 다음 프로젝트에 갔을 때 내가 전에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라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전에 문제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본인의 역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보통의 역량은 그래서 이 연차하고 역량이 반비례해서 되거든요. 연차는 지식과 경험을 얻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일시하게 그래프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땡기는 거잖아요. 빨리 역량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 역량을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역량하는 부분이 정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죠. 저희 연차에서는 3년차 이하에서는 역량이 잘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어도 느는 게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3년차에서 7년차 사이가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3년차에서 7년차가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상태죠. 일도
잘 배워지고 뭔가 효과도 많이 나는 이제 그 기간입니다. 그 그래프도 보면 저연차일 때 이 역량이 늘어나는 방식도 한 번에 쭉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올라갔다가 정체된 기간이 있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되거든요. 고소성장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올라가는 순간이 있고 정체된 순간이 반복되죠. 이런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역량이라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정한 경험을 쌓는다고 계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비교 모양 같아서 처음에 역량이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새로운 도면에 대한 지식도 쌓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우 어려워요. 뭔가 성과가 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역량이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AI 개념을 배울 때도 쉽지 않잖아요. LML이 왜 되는지, 대답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또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불구하고 관련 지식을 쌓고 그냥 기동력만 해도 어느 정도 되면 본인의 역량이 쌓이는 게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역량으로서 나타나는 시기가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량을 땡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땡기는 게 가능하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번, 그러니까 연차인데 1년 차일 때는 이제 툴 같은 거를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만큼 늘어나요. 근데 3년차, 7년차, 10년차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그걸 공부했다고 그것만으로 역량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량들은 이 앞선 역량이 있어야지만 뒤에 역량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이 연차로 누적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실력 외에 실력이 쌓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역량들이 다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에 따른 역량이라는 게 비례해서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드레이퍼스의 기술 습득 모형이라고 해서 연차를 10년차로 하고 이 등급을 5등급으로 했을 때 이제 연차에 따라서 어떤 능력이 얻어지는가 하는 표현인 거고 이게 아이디 같은 기술 습득에 있어서의 좋은 적용 사례거든요. 그래서 드레이퍼스의 기술 습득 모형은 사람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이긴 해요. 보시면 이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10년차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년차일 때는 초보자 등급인 거죠. 모두 그냥 배우는 단계인 거예요. 이때는 툴을 배우는 단계라서 어떤 사고의 역량보다는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게 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초급자 3년차일 때는 툴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잘 쓸 수 있죠. 그러면서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나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규칙에 의해서 일하는 구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유능자의 단계로 올라가면 툴을 쓰는 거는 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새로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잘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도 하고 이 문제가 들어오면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도 본인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련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들이 자동으로 돼요.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이론을 세우지 않고도 그냥 하던 방식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보통 팀장 같은 것들을 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도 자동으로 되고 뭔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구간이 맥락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단계죠. 저희가 AI를 다룰 때 이제 AI는 초보자나 초급자 단계를 뛰어넘죠. 왜냐면 툴 같은 게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맥락의 부분입니다. 숙련된 이 작업자의 성과물을 얻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AI가 잘 됐을 때는 사실 초급이 없고 유능한 사람 중에서도 이 툴이 점점 좋아질수록 숙련자조차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간들이 쌓여야지 사람이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달릴 수 있으려면 이제 이 기간 동안 신입도 있어야 되고 이 툴을 이제 숙련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계획적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연차를 쌓는 그런 중간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AI가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이제 전문가, 직관이라는 부분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프롬프트를 넣거나 얘한테 뭔가를 제시하는 것, 왜 그걸 제시하지? 라는 게 전문가 수준에서 하는 건데 전문가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경험한 거에 따라서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하면 결과 어떻게 되겠다는 것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 직관조차도 본인이 쌓인 데이터에 의해서 직관이 나타나는 거지만 직관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해서 매개의 전문가 상태가 있고 이걸 연차를 보면 10년차 이상까지 갔을 때는 전문가 수준에 다다른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의 크기가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너무 많은 것도 맡았을 때 결국에 저는 이제 번아웃이 오게 되죠.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학습 모델을 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까지 맡을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과도한 걸 맡지 않고 그럼으로써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어린 야구선수나 어린 축구선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선수 생활을 망치죠. 또 프로선수들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 경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선수 생활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기획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맡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맡으면 그로부터 역량이 뚫리는 현상이 생기냐? 그렇지 않죠. 그 역량이 뚫리는 거는 기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을 맡는 것, 맡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시도는 해보겠지만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본인의 단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조직에서는 보통 아까 봤던 5단계로 나누지 않죠. 그냥 기획자인 경우에는 연차 기획자라는 게 있는데 이 몇 년 차라는 것은 본인의 역량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인 거죠. 제가 2000년에 시작해서 25년이 됐는데 25년이 됐기 때문에 25년의 역량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되면 그 역량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역량 가운데 어떤 사고를 하느냐의 기획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급, 직책 이 부분이 회사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 또한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벨제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반발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국내 대기업조차도 일반 지원과 리더급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사원급이라고 하면 사원들은 누구는 이걸 할 수 있고 누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구분보다는 사원이니까 누구한테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팀장은 팀장급이니까 팀원을 리드해서 해 라는 편리한 방식인 거죠. 이 편리한 방식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개발 쪽이 레벨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봤는데 여기는 경력사다리를 통해서 이 처음에 인턴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식의 레벨링이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이런 업무들은 이 레벨이 명확하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기술까지 있느냐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경력사다리는 L4까지 시니어에 올라간 다음에 스태프 엔지니어라고 하는 기술자, 굉장히 전문화된 기술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매니저급, 관리자로 갈 것이냐,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는 연차는 있는데 난 관리자는 하지 않고 팀장은 하지 않고 그냥 잘하는 기획자로 남을래요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이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연차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축구선수가 다 감독을 하는 게 아닌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개발은 있는데 저희 기획에는 없다. 이게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디자인, 개발, 서비스 기획이 3대 축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디자인과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100년 됐고 개발은 70년 정도 됐는데 이때가 이 시기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개발이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었고 IT가 들어올 때도 IT에 적용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재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 기획 쪽은 그게 없었죠. 2000년에 처음으로 서비스 기획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웹이 시작되면서 그리고서 학문적으로는 2010년 됐을 때 MBA 쪽에 이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서비스 기획이 아닌 서비스 디자인하고 기술하고 경영이 합쳐지는 경영 수업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서비스 기획이라는 것은 학문화된 적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쓴 책, 또 매니저들이 쓴 좋은 책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교과서같이 돼서 개발이나 디자인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전공할 수 있고 어떤 걸 배워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올해 계획을 했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없고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인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팀장을 주면 팀장 그냥 하면 되나 봐 해서 하기도 하고 일이 맡겨지면 다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무식하게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체계가 있는 디자이너 개발자 같은 경우에 학문의 체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의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개발자가 되는 방식은 먼저 전공을 하죠. 이론을 배워요. 그리고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툴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기본적인 역량이 쌓이면 신입으로 취업을 하고 경력 사다리를 통해서 실력이 쌓이면서 역량을 쌓으면서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단계이고 레벨이 올라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구분이 되죠. 서비스 기획자 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공이 없잖아요. 전공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른 일들을 합니다. 디자인하거나 개발하거나 마케팅 경영 쪽을 하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비스 기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맡겨지거나 해서 서비스 기획을 시작하면 역할이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관련돼 있으니까 해. 그럼 이것들을 하면서 서비스 기획이 좋은 것도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직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전환을 한 다음에는 경력 신입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때부터 이제 0년차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서비스 기획자로서. 아니면은 이제 실습을 하는 부트캠프나 인턴십을 하는데 이 비율은 굉장히 낮고 사실 이것만으로 신입 기획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른 일을 했다가 이제 직무 전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개발은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르면 되는데 서비스 기획자는 사실 길이 없고 근데 이 서비스 기획도 25년 정도 됐으니까 길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길이 여전히 만들어진 게 없고 저도 이 개발자의 경력 사다리를 보고 나서 우리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까지 제가 기획하는 이 기간 동안 기획자에게는 체계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도 똑같이 개발자처럼 레벨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해외 테크 기업들은 프로덕트 매니저도 레벨링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맨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개발자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 기획자인데 모두 다 레벨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L1, L2는 서비스 기획자로 취급하기 전인 이제 실습을 하는 단계인 거고요. L3부터 실제 기획자의 역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L6라고 하는 이제 11년차까지 올 때는 이 본인이 전문가로 계속 올라갑니다. 역량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드레이퍼스의 깃을 스튼 모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L7이 되면 관리자의 역량이 생기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단계에 내가 관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자로 남을 것이냐의 두 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요. 저는 관리를 하는 게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람을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서비스를 잘 기획해서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낫겠다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저는 회사일 수 없었고 프리랜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회사에 이 전문 기획자 트랙이 이렇게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획들을 그 기업에서 이제 연차가 높은 기획자를 데리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의 사례처럼 기술 레벨링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링을 가지고 저희도 기획자의 역량이 어떤지를 본인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기획자의 레벨링하고 드리퍼스 학습 모델을 결합하면 전문가의 단계에서는 사실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사고하면서 역량이 느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단계 이상에서는 학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 4개 단계, 팀장급이 될 때까지 4개 단계를 보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가 이제 분명히 나와 있죠. 왜냐면 역량이라는 것은 연차에 따라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연차에 갔을 때는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다를 준비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역량 자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량을 쭉 쌓고 연차를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다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연차가 쭉 쌓이다 보면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죠. 그 실력 위에서는 다른 것들을 습득할 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다, 아니면 AI를 적용한다 했을 때 연차가 낮은 사람보다는 연차가 높은 사람이 그 기술을 습득하기가 훨씬 쉬워요. 관련 지식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의 문제로 오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빠르죠. 마찬가지로 이 학습 모델을 가지고 내 연차에 맞는 상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은 맞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과도한 일을 막거나 과도한 일을 해서 이제 이 번아웃이 오는 상태, 좋은 서비스 기획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기획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태에서는 이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기획자의 레벨링 시스템이나 학습 모델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비스 기획자의 연차를 통한 레벨링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 정도 단계에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연차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쌓아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뭔가를 배워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워가는 단계에서 본인의 도메인 지식도 쌓이지만 도메인을 떠난 기본적인 역량 같은 게 계속 쌓여가죠. 그리고 그 역량이 쌓여간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관리자 트랙을 가거나 전문가 트랙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도메인에 남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만드는 기획자라는 타이틀로 저를 설명하는데 서비스 기획자가 길을 만들지 않으면 서비스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새로운 것들,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기획자가 먼저 제시를 하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서비스가 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편리함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됩니다. 서비스 기획자의 길을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제가 먼저 기획을 한 사람으로서 서비스 기획자가 어떻게 하면 기획을 잘 할 수 있고 기획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오늘 제시하는 걸로 앞으로 역량 있는 기획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